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이슈는 데이터 샘플링, 즉 표본 추출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을 왜 하냐면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모집단이라고 하죠. 전체 개체들을 다 모아놓은 요 모집단들의 하나하나의 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분포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이그젠플 중에 형광등 수명 예측이 있잖아요. 불량률 예측. 그래서 형광등이 몇 시간 이상 지속돼야 불량이 없는 거고 몇 시간 이하에서 터져버리면은 나가버리면은 불량인 건데 이 공장에서 나온 형광등이 몇 프로가 불량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공장에서 나온 형광등을 다 켜봤다. 다 터질 때까지 켜봤다. 그러면은 이 모집단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한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팔 게 없잖아요. 모든 형광등 다 검사하느라 다 터졌기 때문에 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자, 여기 일부를 가져와서 얘네들이 시간이, 수명이 몇 시간 되고 망가지는지를 조사하면 이 모집단에 유사한 이런 분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요 표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자, 요 표본으로서 얻은 분포로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한다라고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은 표본 추출의 방법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다루게 될 건데 일단 표본 추출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편향. 자, 표본이 편향돼서는 안 된다. 바이어스드 샘플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어요. 뭐 예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실제로는 루스벨트 대통령 우리가 이름을 알면 당선된 거잖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어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기관에서 요 구독자 포함 주로 이제 구독자 위주가 되겠죠. 1000만 명 이상에게 우편을 발송을 1000만 명 이상에게 우편을 발송했어요. 예. 그리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는 데이터 샘플링, 즉 표본 추출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샘플링이라는 것은 모집단, 방대한 모집단에서 일부만을 뽑아내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왜 필요하냐면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사용한다. 요게 기본이고요. 실제로는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뭘까요? 아주 그 유명한 이그젠플이 있잖아요. 형광등의 불량률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형광등이 몇 시간 이상 계속 켜놨을 때 살아남으면은 이제 괜찮은 거고 몇 시간이 안 돼서 터져버리면은 불량이고 이렇게 될 텐데 뭐 A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형광등의 불량률을 보기 위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형광들을 계속 켜놔요. 모든 형광들을 터질 때까지 켜놔요. 그러면 네, 이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형광등이 어떤 애는 1시간 만에 터지고 어떤 애는 10시간, 어떤 애는 40시간 만에 터지고 아주 정확한 분포가 나와요. 네, 정확한 분포가 나왔는데 다 터졌어요. 이제 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검사 뭐하러 했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팔아야 될 형광등은 이만큼 있고요. 이만큼 있고 그 형광등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아주 일부만을 뽑아내는 거죠. 아주 일부만을 뽑아내서 얘네들이 몇 시간 만에 터졌는지를 조사를 하면 이 분포를 가지고 모집단의 분포가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표본 추출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뒷페이지부터는 표본 추출의 여러 가지 과정,
그 여러 기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모든 표본 추출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편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편향이 있는 표본은 뭐 바이어스드 샘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편향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근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곳에서 구독자들을 포함해서 1000만 명 이상에게 우편을 발송을 해서 240만 명이 응답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한 거고 또 응답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240만 명의 응답에서는 경쟁자인 랜던의 승리를 예측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갤럽에서는 15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지금 여기 240만 명 대 1500명.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샘플의 수는 모든 조건이 같다면 샘플 표본의 수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얘가 좋은 거죠. 얘는 루스벨트를 예측했어요. 갤럽은 1500명에 불과했는데, 자, 이 한 가지 결과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는 없었지만 좀 결과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기관의 구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꽤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엘리트층이고 부유한 층이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 자체가 아마 루스벨트와 랜던의 그 지지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죠. 해서 조금 더 이제 부유한 쪽에 유리한 정책을 갖고 있는 랜던에 지지하는 성향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뿌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24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미국 전체 유권자와는 다른 분포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1500명은 반면에 1500명은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미국 전체 유권자와 유사한 패턴, 유사한 분포를 갖는 그런 유권자를 잘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표본 추출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샘플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편향이 없어야 된다. 내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것이 전체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하는가를 먼저 고려하고 표본 추출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향에 유의를 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샘플링을 하는 실질적인 기법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 임의 추출법이 있겠고요. 못지않게 많이 쓰는 게 Stratified Sampling, 충화 추출법 혹은 층화 랜덤 추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단순 임의 추출법의 경우에는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더 작은 크기의 스몰 n인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난수 발생기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난수 발생기는 여러 가지 함수들로 구현이 가능하죠. 자, 해서 만약에 10,000개 중에서 100개를 추출한다. 그러면 랜덤하게 그냥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출을 할 때 옵션을 줄 수가 있죠. 하나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배울 때 그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한 번 뽑은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걔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10,000개가 있다면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복원 추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한 번 뽑힌 거는 다시 뽑히지 않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뽑혔던 애가 또 뽑히는 없고 또 뽑히는 경우는 없고, 하나를 뽑고 나면 9,999개에서 또 뽑고, 또 뽑고 나면 9,998개에서 또 뽑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글쎄요, 자주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개통 추출법이라고도 하고 K번째 케이스 샘플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에서부터 K번째 데이터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K를 반복적으로 더하여 추출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뭐 3스 샘플링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1에서부터 세 번째 중에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가 랜덤 함수를 구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거나 하나 고른 다음에 더하기 K, 더하기 K, 더하기 K 해서 쉬운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 데이터들의 뭔가 주기성이 존재할 때는 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주기와 K가 우연히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 배수의 관계가 존재하면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 아까 이그젬플을 들었던 그 편의점 데이터라고 생각해봐요. 1월 1일, 1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런 식으로 일 매출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 살펴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 샘플링, 개통 추출법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하는데, K를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뭐 굴려봤더니 7이 나왔어요. 그래서 7번째 것마다 뽑아요. 하나 뽑고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자, 운 나쁘게 7을 뽑았기 때문에 요일이 같아요. 계속 같은 요일 것만 뽑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것만 뽑든지 토요일 것만 뽑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뽑은 표본은 전체 모집단의 7분의 1, 7 쓰니까 7분의 1을 뽑았는데, 내가 지금 뽑은 게 전체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갖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모집단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뽑은 거는 특정 요일의 데이터에 편향된 걸 뽑은 거예요. 자, 개통 추출법을 할 때는 이 패턴에 데이터에 패턴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K와 그 패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층화 추출법은 아까 설명드린 단순 임의 추출법의 응용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모집단을 동질적인 다수의 층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 층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층 내에서 단순 임의 추출, 여기 단순 임의 추출이 있었잖아요. 층 내에서 단순 임의 추출을 하기 때문에 층화 랜덤 추출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율을 봤더니 여학생 대 남학생의 비율이 6대 9, 즉 2대 3이었어요. 2대 3으로 여학생 대 남학생의 비율이 나와 있을 때, 모집단의 비율이 2대 3이면은 표본 추출을 해서도 2대 3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6대 9 해서 총 15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뽑고 싶어요. 15명 중에 3분의 1을 뽑게 되면은 5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5명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있긴 어렵지만 여기서 5명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5명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4명, 여기서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층화 랜덤 추출법, 층화 추출법은 원래 모집단에서 여성 대 남성 비율이 2대 3이면은 표본으로 뽑힌 비율도 2대 3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총 5명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서 2명을 뽑고 요 안에서 3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전체에서 3분의 1을 뽑아야 되는 경우, 이번 설명이 더 정확하겠네요. 전체 모집단에서 3분의 1을 뽑고자 할 때 여학생에서 3분의 1을 뽑고요. 남학생에서 3분의 1을 뽑아서 각 집단의, 즉 각 층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샘플링 방법으로 군집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군집을 나눈 다음에 그 군집을 통째로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first n이라는 거는 충분히 랜덤하게 이미 셔플링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이상 복잡한 거 하지 않고 처음부터 n개를 뽑는다.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은 랜덤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이렇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심성 측도와 그리고 산포를 나타내는 측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중심성 측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누가 뭐래도 평균이죠. 평균은 치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용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자, 치명적인 한계가 뭐였죠? 아까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네, 이상값에 대해서 취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간단하고 여러 가지 수식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중심성 측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은 구하는 방식은 표본 전체의 합을, 값의 합을 표본의 수로 나눈 거. 만약에 우리 100명의 점수다. 그러면은 100명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이고 사실은 산술 평균의 예를 든 겁니다. 평균에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리고 조화 평균이 있는데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원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에선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예,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산술, 기하, 조화 이렇게 해 보시면은 요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습니다. 산술 평균은 자, 우리가 구하는 게 m이라고 해볼까요? 그 m이라고 한다 그러면 2 곱하기 m이 a 더하기 b더라. 자, 두 개를 더한 게 평균의 2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산술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은 m의 다 m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m을 제곱한 게 a 곱하기 b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b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기하 평균이 되는 거고 조화 평균은 좀 넓은 쪽에 쓸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한 게 저 왼쪽에 칸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쓰면 m분의 2더라 라고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을 통분을 하면 통분이라는 말 오랜만에 쓰네요. ab분의 a 더하기 b가 m분의 2가 되니까 여차저차 해서 하게 되면 2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뒤집으면 2ab분의 a 더하기 b 거꾸로죠. 자, a 더하기 b분의 2ab 이게 조화 평균이 되는 겁니다. 해서 뭐 공식으로 여러분이 공식을 뭐 외워둬도 되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뭐 풀어나가면서 해도 되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산술 평균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요 다 더한 거를 자료의 수로 나눈 거고요. 그 외에 기하 평균도 있고 조화 평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에버리지라는 것도 우리말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에버리지라는 말과 민이란 말을 큰 구분 없이 쓰는데 아리스메틱 민, 즉 산술 평균을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과 기대값은 조금 또 달라요. 평균과 기대값은 평균은 기본적으로 표본의 합을 수로 나눈 거다. 즉 표본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기대값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평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총 10,000개의 형광등이 있잖아요. 10,000개의 형광등에 대해서
각자 그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개의 형광등에 대해서 수명을 다 더한 다음에 만으로 나누면 그건 기대값이고요. 만 개 중에 100개를 뽑아서 100개의 수명을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그거는 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이제 다 아까 보셨지만 아리스메틱 민과 에버리지는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왜 평균이랑 기대값을 계속 헷갈리냐면 샘플이 충분히 커지면 평균은 기대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아까 형광등에서 만 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10개의 평균을 내면 그게 만 개의 기대값과 유사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예를 들어 만 개가 있는데 4,000개를 했다라고 봐요. 4,000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그건 만 개의 기대값과 근사하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을 기준으로 하느냐,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과 기대값이라는 용어에 다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평균은 이제 에버리지는 산술 평균을 의미합니다. 산술 평균을 의미해서 우리 너무나 익숙한 이런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즉, 앞 페이지에서 아리스메틱 민 계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의 값,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국어, 수학, 과학이 있으니까 국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더한 다음에 과목이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150 나누기 3은 50. 이건 뭐 거의 매일 우리가 한 번씩은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평균이고요. 에버리지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민 하게 되면 아리스메틱 민을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을 수행하실 때는 가중평균이라는 걸 많이 써요. 가중평균을 많이 쓸 텐데 보면 똑같이 국어, 수학, 과학이 150영인데 어떤 학교 입시에서 국어에는 0.5의 가중치를 뒀고 수학에는 0.4의 가중치를 뒀고 과학에는 0.1의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냥 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은 100 곱하기 0.5에서 50, 자, 이렇게 가중치와 값을 더하는 거죠. 더하기 50 곱하기 0.4에서 20, 0 곱하기 0.1에서 0, 그래서 나누는 거는 자료의 개수의 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요 가중치의 합. 지금은 운 좋게 얘네들을 다 합쳤더니 1이니까 나누나 마나지만 요 가중치의 합이 뭐 5가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면 70이 됩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똑같은 150 0점이지만 그냥 평균을 구하는지 가중 평균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수행하시다 보면 요 가중치를 어떤 값으로 정의를 하고 어떻게 뽑아낼 건지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해봐. 뒤에 이제 나중에 KNN 할 때 나올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KNN하고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 연봉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연봉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이 있어요. 요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의 연봉을 가지고 내 연봉을 한번 예상을 해볼 때 얘 연봉을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위에 있는 그냥 단순 평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와 나의 유사도를 구했어요. 우리 유사도 아직 안 배웠지만 얘와 나의 유사도를 구했더니 0.9예요. 완전 유사해요. 얘는 또 0.59, 얘는 0.1이고 얘는 뭐 하나도 안 유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사도가 나왔다고 하면 나랑 유사한 애의 연봉이 내 연봉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어림잡아 계산을 할 때 얘의 연봉 곱하기 0.9, 얘의 연봉 곱하기 0.5, 얘의 연봉 곱하기 0.1, 얘의 연봉 곱하기 0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0.9, 0.5, 0.1이니까 1.5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웨이트, 요 가중치를 웨이트라고 하는데, 웨이트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분석은 뭐 물론 다른 분석도 많이 있지만 텍스트 분석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문서에서 갖는 가중치, 단어가 토픽에서 갖는 가중치, 토픽이 문서에서 갖는 가중치 등등 굉장히 많은 가중치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런 가중치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중심성 측도에 대해서 지금 평균 위주로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평균 위주로 살펴보았고, 한 페이지만 이제 더 덧붙이자면 다른 측도들도 있다라는 건데 이미 벌써 여러 번 언급이 됐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뭐 한 3-4번씩 이상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미디안이라는 거는 중앙값, 뭐 중위수라고도 한다고 했고, 우리 오늘 배운 걸로 하면 Q2, 제2, 4분위 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은 평균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평균은 큰 의미가 없어요. 평균은 큰 의미가 없이, 왜냐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한 70점 이상 받는단 말이에요. 70점 이상 받고 0점, 10점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0점, 10점인 학생들이 좀 막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간은 거의 없다가 한 70 이상에 다 몰려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평균이 확 낮아지는 거죠. 확 낮아지기 때문에 나는 평균보다 잘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의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적평가는 우리 상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등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등수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등수인 사람이 몇 점을 받았는지를 봐서 그 사람보다 내가 잘했으면 나는 가운데 이상인 거고, 그 사람보다 못했으면 가운데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최빈값은 모드라고도 한다고 했고 카운트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값. 이거는 우리 아까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결측값 대체를 할 때 구간형 변수, 즉 숫자형 변수인 경우에는 다른 자료값의 평균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고, 명목 변수, 뭐 클래스 베리어블, 노미널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걔네들의 경우에는 A형, B형, O형, 혈액형의 평균을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축구, 야구, 배구, 취미의 평균을 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형, B형, O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애를 결측값의 대체값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거는 최빈값을 활용하는 예를 보여준 거고요. 최빈값이라는 것의 정의는 아무튼 분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을 쓰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게, 오히려 구간형 변수의 경우에는 최빈값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신장을 봤더니 몸무게로 할게요. 뭐 70kg인 사람도 있고 70.1인 사람도 있고 70.18인 사람도 있고 70.27인 사람도 있고 막 이렇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평균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값이 비슷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더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얼추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는데, 최빈값은 기본 가정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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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서로 다르다인 거예요. 70인 사람이 몇 명, 70.1인 사람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70과 70.1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값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해서 최빈값은 구간형 변수에는 잘 쓰지 않고 명목형 변수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전체 표본의 분포를, 이런 그림을 보면은 얘는 가운데로 대칭형 종 모양이 되어 있고요. 얘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렇게 positively skewed, 그 양의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자, negatively skewed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모든 자료들의 값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민, 미디안, 모드의 관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민, 미디안, 모드가 값이 동일할 때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요런 게 이제 아까 그 학부생 시험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0점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대부분 고득점에 몰려 있어요. 대부분 고득점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중간값은 한 이 정도에서 나오고요. 중간값은 이 정도에서 나오고 미는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모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빈값은 그 구간형 변수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주로 살펴볼 관계는 요 민과 미디안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략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민이랑 미디안이 동일하면 이런 분포를 가정을 하면 되고요. 민보다 미디안이 크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림, 그리고 민보다 미디안이 작으면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포에 대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단히만 식만 살펴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이거 녹화를 진행하면서 그것도 아예 빼버렸어요. 그것도 아예 빼버렸고 그냥 산포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요. 자, 요렇게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 이외에도 산포를 알 수 있는 칙도로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5 넘버 서머리 IQR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 넘버 서머리에는 Q2가 있잖아요. Q2가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 있죠. 중위수가 있으니까 5 넘버 서머리에는 중심성 측도도 포함이 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Q2만 있는 게 아니라 Q1과 Q3가 있어서 이 안에 50%가 있으니까 대략의 분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 넘버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중심성 측도도 포함하고 있지만 산포 측도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텐데요. 오늘 내용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로 배우는 처음 듣는 개념도 일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기초통계 시간에 많이 다루어졌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거부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돌려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가상대학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시간 집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